북미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휘말렸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도심을 지나는 철도 레일이 고온에 휘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과부하와 시스템 장애도 곳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실내에서도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 속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했고, 의료진과 공공인력들은 과중한 업무에 지쳐갔습니다. 기록적인 사망자 수가 발표되자 언론은 이 현상을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와 인프라, 미비가 초래한 복합재난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사망 비율이 높은 점은 도시 설계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 무렵 미국 CNN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클레어 슈나이더는 전 세계 폭염 피해를 다룬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소 기후 변화 관련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유럽 각국에서 전달된 현장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도시들조차 단 몇 주의 폭염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 이 뜨거운 재난 앞에서는 공평하게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매우 이질적인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영상 속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해가 진 늦은 밤, 그곳의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물총놀이를 하며 더위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설명에는 당시 기온이 여전히 3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영상 속 사람들 누구도 그 상황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 영상이 광고나 가상 촬영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폭염 앞에 취약하고, 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의 서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이질감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유사한 영상을 여러 편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그늘진 거리에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불편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동으로 미스트가 뿌려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장면 속에서 그녀는 서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더위를 견디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결국 클레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덜 더운 도시인지 아니면 정말 대응 체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으로만 봐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세계가 마주한 기후 재난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NN 내부에서도 서울 취재에 대한 관심은 컸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가 폭염 앞에 무기력했던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대조적 사례로서 가치를 가지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폭염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시의 조건과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탐사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서울이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클레어는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도착장 내부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곳곳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급수대와 시원한 공기 순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폭염주의보와 함께 외부 기온 정보,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 대상의 열사병 예방행동 수칙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라는 대규모 공간이 이미 폭염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에는 낯선 풍경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임시 그늘막과 자동 냉풍기, 안개처럼 분사되는 미스트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 블록은 고온을 반사하도록 설계된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리 위 그늘막 덕분에 뜨거운 태양을 직접 맞을 일은 없었고, 주변 시민들도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을 위한 기준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공공정책으로 제도화한 상태였습니다.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등에서 자동적으로 냉방이 강화되며 노출 환경에 오래 노출될 수 있는 취약 계층에게는 물품 및 냉방 장비가 사전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울시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첫날, 클레어는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버스 정류장에는 투명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자동으로 미스트가 작동하며 주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긴 환승 정류장일수록 더 많은 냉방 설비가 적용되어 있었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얼굴에서는 짜증보다는 묻어남이 더 느껴졌습니다. 어떤 정류장에는 폭염 쉼터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단순히 냉방 시설을 확대하거나 임시방편을 내놓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 자체가 더위에 대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시스템은 전통적인 도시 설계의 개념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춘 도시 운영, 그것은 서울이 일상적으로 폭염을 관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전역의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열지도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시화하여 대응 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그녀에게 해당 시스템이 단순히 더운 곳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 구성, 거동 불편자 여부, 에어컨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띈 부분은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의 에어컨을 무상 설치해주는 것은 물론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이를 듣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폭염은 전 세계가 겪는 공통된 재난이지만 서울은 그것을 단순한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연결된 공공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위에 약한 분들에게 에어컨 하나 설치해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직접 보면 압니다. 이건 냉방이 아니라 안심이에요. 클레어는 서울의 이러한 폭염 대응이 단순한 기술적 조치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철학,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일상 속에서 함께 견뎌내는 공동체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울은 대응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도시였고, 그 준비는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서울의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카페, 상점,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시장, 심지어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간이든 폭염에 대한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문, 생수 비치, 응급처치 안내서 등은 흔히 볼 수 있었고,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와 시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클레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울은 단순히 더위에 적응한 도시가 아니라 더위를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끌어낸 도시였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취재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클레어는 한 시민 가족의 초대로 전통시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식당 내부는 적절하게 냉방되어 있었고 그녀는 한국의 대표 여름 음식인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함께한 가족은 여름에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내야 건강에 좋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는 그 말에 호기심을 갖고 삼계탕을 한 입 먹은 뒤 이내 이열치열의 원리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마시며 흘리는 땀이 차츰 몸을 식혀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 문화적 방식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그 가족과 함께 근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내부는 외부보다 더운 온도였지만 상점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냉풍기와 생수 제공, 간이 쉼터 등 작은 배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했고 일부 상점에는 폭염 쉼터라는 팻말과 함께 생수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준비해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서울에 대해 가졌던 좋은 인상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간 촬영을 위해 서울 시내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장비를 들고 입장하려던 찰나 현장 관리자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장비 반입 허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곤란함을 느꼈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태도가 다소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레어는 순간적으로 서울도 결국은 공공행정 중심의 도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은 반전됩니다. 해당 관리자는 팀 내 다른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분 뒤 해당 시설의 홍보 담당자가 등장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허가 없이 촬영이 불가능한 것이 도시의 규칙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요청했던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었고 현장 내 필요한 편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규칙 속에도 배려가 스며있는 태도에 클레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였지만 그녀는 이를 계기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무조건 친절하거나 유연한 공간이 아니라 정교한 질서 위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서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그녀는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영상에서 처음 보았던 서울의 여름밤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기온은 높았고 습도도 높았지만 공원은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간이 탁자에 준비된 야식과 음료들이 펼쳐졌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조명과 CCTV 덕분에 시민들은 늦은 시간까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은 단지 폭염을 견디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위를 관리 가능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시민 모두가 그 안에서 공존하는 법을 터득한 도시였습니다. 기술, 정책,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도시의 강함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정리하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더위를 피한 것이 아닌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기술과 정책,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삶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폭염 대응의 일상화는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녀는 CNN 본사에서 팀과 함께 영상 자료를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공공시설, 냉방 정류장, 미스트 설비, 공원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웃던 가족, 시장에서의 시민 배려, 한강공원의 밤 풍경까지 화면 하나하나에 그녀가 서울에서 느꼈던 도시의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완성되어 사내 상영회를 진행하던 날,
편집실 내부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클레어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지켜보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진짜 실제 도시의 모습이 맞는 거냐고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왜 우리 도시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반향은 컸습니다. SNS에서는 서울처럼 여름을 이기는 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까? 폭염은 이제 선진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이런 방식은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반응들이 이어졌고, 일부 유럽 도시들에서는 서울의 모델을 연구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어느 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기후 재난을 피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시민 전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도시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아이들, 장애인 등 어느 누구도 방치되지 않도록 도시가 책임지고 있었죠.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존엄에 대한 철학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단지 폭염 대응이라는 기술적 해법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 시민의 존엄과 안전, 공동체의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클레어는 이후 서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보여준 진짜 힘은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시민 중심 시스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단순히 높은 건물이나 멋진 경관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는 위기의 순간,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울은 그런 기준에 있어 분명히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도시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화면, 클레어가 서울의 여름밤을 다시 걷는 모습과 함께 자막이 흐릅니다. 더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위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서울은 그 가능성을 증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에 맞서 도시 전체가 움직인 서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기술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은 단지 더위를 이겨낸 도시가 아닙니다. 시민의 존엄을 중심에 두고 도시가 먼저 나선 변화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위기 앞에서 누구를 먼저 보호하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울처럼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